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새해의 두 번째 주죠. 새해 첫 주에 세우셨던 여러 가지 계획 아직 잘 실천하시고 있는지요? 저는 벌써부터 뭔가 하나 둘씩 삐걱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계획이 벌써 무너졌다면 또 다시 마음을 한번 다잡고 남은 날들을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잘 실천해 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100번 하면 365일 1년 된다고. 그런 이제 계획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1월 첫째 주, 1월 둘째 주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올해의 특집을 진행하고 있었죠. 각종 언론 매체와 대형 서점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중에 4권을 골라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책은 동아일보 경향신문 시사인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목록에 포함된 소설, 우리나라 역사의 큰 상처로 남아있는 1948년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가이자 대학 강사인 경하는 사진작가이자 영상감독인 인선과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최근엔 연락은 뜸해도 인선은 언제나 경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인선이 영상 작업하던 걸 이제 정리하고 목공 일을 하겠다면서 제주도로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사실 그 뒤로는 너무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락도 더 뜸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선으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땡땡 병원에 있는데 신분증 들고 좀 와줘 라고. 경아가 가봤더니 인선은 목공 일을 하다가 전기톱에 손가락이 잘려서 접합수술을 받고 난 상태였습니다. 인선은 이제 자기가 병원에 있으니까 경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냐면 제주도 자기 집에 있는 반려새한테 먹이를 줘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경아는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면서도 이제 20년 지기 인선이 해준 부탁이라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인선의 요청을 듣고 승낙을 하고 제주도로 향합니다. 길에서 하염없이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경아는 인선이 옛날에 자신에게 해줬던 말들을 복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선과 인선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옛날에 제주도에서 겪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인선의 집에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끔찍한 일로 남아있는 제주 4.3 사건의 흔적들을 여러 가지 되짚어 보게 되죠. 이 사건을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와 함께 제시하는 소설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꼼꼼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키워드를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3 사건을 다룬 책이다 보니 4.3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이 소설이 다루는 제주 4.3 사건은 이념적 저항,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폭력 혹은 국가폭력이 방관한 사이에 이뤄진 사적폭력, 요런 굉장히 끔찍하고 다양하게 끔찍한 요소들이 한데 들어가 있어서 이제 단칼에 딱 잘라서 이 사건의 의미를 말하기가 대단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제6공화국이 들어서고 또 그 이후에 1기, 2기, 3기 민주정부들을 거치면서 사실 예전에는 단순히 시위, 봉기, 폭동으로 평가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 의미를 되찾아가는 과정들을 겪었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기에 있었던 10월 항쟁, 우리가 흔히 부마 항쟁이라고 부르는 10월 항쟁이라든가, 혹은 뭐 더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5월에 있었던 19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혹은 민주 항쟁, 이런 사건들이 제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칼에 잘라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4.3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평가 가치관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4.3 사건입니다.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뭐 12.6 항쟁하고는 좀 부르는 용어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좀 간략하게 사건 전개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48년에 이제 한반도 남쪽만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이 발표가 됐죠. 이걸 이제 단독 선거라고 하고 5월 10일에 선거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남쪽에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선거를 통해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 우리나라 제1대 국회가 구성이 되죠.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 아마 다 아시는 사건일 텐데 여기에 굉장히 여러 정치 세력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대표자 김구 선생님도 남한 단독 총선거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게 김구 선생의 최후의 목표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포함해서 이 단독 선거를 저항하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공산당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산당은 공산당 단독으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단독 선거에 반대를 했던 것이죠. 특히 공산당, 남쪽의 공산당인 남로당은 남조선 노동당의 줄임말이죠. 제주도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로당이 주도해서 제주에서는 단독 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시위, 봉기, 무장투쟁이 이어졌고, 그래서 5월 10일 당일에는 결국엔 제주도에선 선거가 치러지지 못합니다. 자, 이런 이제 봉기, 시위, 무장투쟁이 일어나니까 당시 한반도 남쪽을 통치하고 있던 미 군정 그리고 총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남한 정부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 시위를 이제 반정부 시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될 공산당이 일으킨 시위로 규정을 하고 이 시위를 진압하기로 결정하고 군대, 경찰을 보냅니다. 제주도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군대라고 하는 공식적인 조직이 처리하기 껄끄러운 일들,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 혐의가 있지만 입증할 수 없는 민간인들을 두들겨 패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처리할 사적 폭력 조직들도 같이 파견을 합니다. 이 일을 담당했던 조직이 바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깡패들이죠. 자, 이 남로당의 지지세가 거셌던 제주도인 만큼 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로당원 그리고 시위 참가자 그리고 그냥 이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민간인, 요 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구실을 삼아서 미 군정과 군인과 경찰과 서북청년단 단원들은 이 세 성격을 가진 각기 다른 사람들, 남로당원, 시위 참가자, 민간인들을 구별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가담을 하죠. 물론 그 민간인들 중에 남로당원들과 시위 참가자들이 섞여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식적인 조직이 스스로 이런 노력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제주도민 14,000여 명이 죽은 것으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진압하러 온 세력 쪽에서도 이제 군인, 경찰, 서북청년단 등을 합해서 1,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도민 사망자 14,000명 중에 민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살 이하의 아이들 혹은 65세 이상의 노인, 이런 사람들이 14,000명 중에 2,000명에 달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민간인과 시위 참가자 남로당원들을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남로당 토벌을 빙자한 국가폭력의 민간인 학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성격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게 역사학자들이 대체로 한 합의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이 사건의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앞에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이건 민간인 학살이다 라고 규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사건의 발단 그리고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 남로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간략한 전개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시기 동안 이 국가가 행사한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어떤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민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 당시에 뭐 바닷가로 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뭐 산에 뭐 나무를 캐러 갔었다는 이유만으로 안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뭐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죽는, 이런 이유 없는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연히 죽어나가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몇몇 역사학자들은 일종의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집단적 학살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제주 4.3 사건에 관한 얘기인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소설을 쓸 때에는 뭐 이게 그냥 사건 보고서가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들을 동원을 할 텐데, 제 눈에 들어온 문학적 장치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는 이 표지에 보이시는 요거 눈입니다. 눈을 이 4.3 사건의 어떤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소설 안에서 이 눈이 내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성이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한반도 본토 남쪽이긴 하지만 해안서부터 이제 한라산 정상까지, 그러니까 해발 0m부터 1900m까지 있는 분포된 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소설 안에서 이 생명이 있는 존재는 눈과 닿으면 눈을 녹여서 물을 만듭니다. 이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생명이 없는 존재들에게는 눈이 닿아도 녹지 않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쌓여갑니다.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인 인선과 인선의 어머니, 어머니의 가족들이 국가 폭력을 체험하는 순간도 이 눈이 녹지 않는 이미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이 널려 있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쌓였다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지도 뭐 이야기의 어둡고 밝음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눈의 표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소설을 직접 읽으시면서 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그것과 별개로 이 소설 안에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어떤 장치를 통해서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소설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뭐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런 소설을 읽는 재미, 맛 같은 것들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이종보통 키워드를 맞춰보겠고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콘텐츠는
제가 두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소설과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현기영은 제주 출신 작가고요. 특히 제주에서 이 4.3 사건이 벌어질 때의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194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로 작가의 반열에 올라 있죠. 이 순이 삼촌과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고 하는 두 작품이 특히 이 4.3이라고 하는 사건을 다루는 자전적 소설로 유명합니다. 아마 수능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수능 대비 예상 문제집이라든가 혹은 학교에서라든가 순이 삼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이제 문제로라도 풀어보셨을 거예요. 또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그 기억 속에 아스라이 있는 20년 전에 방영했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읍시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2003년에 선정했던 책이 바로 이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포함해서 현기영 작가의 소설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사실상 국가가 폭력적으로 자행한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 현장을 좀 상상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다짐을 끊임없이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과 지상의 숟가락 하나, 이렇게 두 권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개 마쳐보았고요. 다음 시간, 올해의 책 특집 마지막 시간이죠. 이 마지막 시간에는 조금 두꺼울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그 신문사, 언론사에서 선정을 해서 이 책을 안 짚고 넘어가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금 두껍지만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점을 이렇게 5군데의 언론사에서나 선정해서 증명해낸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코너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한국 SF를 대표하는 작가 김초엽 작가하고요. 변호사이자 장애인 당사자로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원영 변호사가 둘이 공저한 책 사이보그가 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경향신문, 문화일보, 시사인, 한겨레, 한국일보 등 무려 5개 언론사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5개 언론사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책이고요. 기술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는 좀 많이 믿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좀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과연 기술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할 때의 이 모두의 정말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나아가서 모든 존재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모두라고 말할 때에 의도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배제하는 어떤 대상들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주제를 탐구해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모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